자, 저희 질문 나온 것 중에 Q를 환영으로 안 하고 저 배열로 안 쓰고 그냥 링크리스트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링크드리스트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구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처럼 A, B, C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 부분이 헤드, 그 다음에 여기가 테일 이렇게 될 테니까 뒤에다 계속 붙이면 되겠죠. 시작은 어떻게 돼요? 테일 다 너린 값으로 시작하겠죠. 이게 초기 상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만약에 이 하나 이 add q a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 a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head 이것도 tail 같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 더 들어가서 add q b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가 a가 하나 그 다음에 b가 하나 그리고 여기가 헤드 여기 테일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딜리트 큐였다. 그러면 이거 하나가 지워지고 이게 널이 돼야 되니까 얘가 A가 되고 이게 널이 되고 이게 헤드가 되고 이게 테일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갖춰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사실 이런 모습보다는 저번 때 양방향으로 돼 있는 저희 이 다중 링크드 리스트가 있었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그걸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런 큐를 만들긴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저희 본래 큐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환영 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데는 조금 이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 환영 큐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아까 배열 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 또 큐나 이 스택은 배열을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뭐 이제 특별하게 이 포인터 값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환영 큐에서 환영 큐에서 이제 이, 이 add하고 하는 거, add 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delete 큐라고 하는 이 제 메소드 또는 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를 하나 삽입하기 위해서는 테일 쪽으로 자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서부터 계속 A, B, C 할 때 그냥 문자 하나씩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캐릭터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형으로 이렇게. 이건 시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초창 초기에 헤드 0, 테일 0 이렇게 생긴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추가되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나는 여기 0, 1, 2, 3 이렇게 쓰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가능하다면 시계 방향으로 쓰는 것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능숙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입구와 관련된 거다라고 가정했고 이거는 출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삽입할 거니까 테일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생긴 걸 그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0, 다시 한번 해보면 1, 2,
자, 여기 A가 들어가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료가 이 두 개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그럼 여기는 헤드 포인트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게 제일 앞쪽에 있으니까 1번보다 하나 작은 값. 테일은 이렇게 시계방의 제일 끝에 거. 이렇게 정하는 걸로 하자 이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C, D 이거 뺄게요.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거죠. 네, B, C, D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공간이 두 개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제일 끝에는 5번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가 제일 끝이죠. B, C, D, E까지 해서 세 개에 해당된 네 개에 해당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요거보다 하나 더 앞에 값이 그때부터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 거죠. 자, 이렇게 됐을 적에 이 요거 다음에 값은 어디 들어가냐면 0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테일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일 값을 결정해 줘. 이렇게 하게 되면 5번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6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번이 없죠. 어디로 다니면 0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일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전체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리고 갖다가 Q의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 보자. 자, 이게 얼마냐면 6이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든다면 여섯 칸이니까 저 예에서는 6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산출하자.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면 여기서 Q가 꽉 찼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유 공간에 대한 거를 꼭 물어봐야 돼. 집어넣을 거니까 여유 공간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이거 하나 증가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다. 여기 A 여기서 A, B, C, D, E 그리고 요거 하나 빈칸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테일이 5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헤드는 어떤 걸 가리키고 있냐면 요거 1번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 0번. 자, 이런 상태가 뭐냐면 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유 공간이 없다.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 포기하고 공간 하나를 안 쓰더라도 자료 이동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꽉 찬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대한 거를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면 테일이 얼마였냐면 5였으니까 5 더하기 1 아니 6 나누기 6. 게 나머지 하니까 이게 얼마냐면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고 하는 값하고 테일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럼 여기가 헤드가 0이고 요거 계산해 보니까 0이죠. 이게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죠. 꽉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꽉 찼네요 라고 하는 인쇄만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니까 시스템 정지시켜야 돼. 이 알고리즘은 정지시켜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강제 종료시켜 준다.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5번 다음에 0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는 테일이 가리킨 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까 0번이었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이 데이터 값 집어넣으면 된다. 자, 이게 환영 큐에서 자료 하나 삽입하는 형태가 되는 알고리즘이죠. 자, 자료를 이번에는 하나 빼가지고 아니면 서비스해서 더 이상 그 자료가 필요 없다. 만약에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으면 이 사람 계속 이 자리를 죽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서비스 받았으면 집에 가셔야 되겠죠.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서비스는 일단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빼냈으니까 그 빼낸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자료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딜리트 큐인데 이거는 헤드가 가리키는 거에서 읽어 들어오고 아까는 데이터가 캐릭터 형태로 됐으니까 리턴한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뺄 거니까 뭐를 먼저 확인해야 되냐 하면 자료가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해주든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저기 이 서비스를 해주려고 병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병원의 의사분이 환자들이 저 대기실에 있으면 다음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의사가 하루 종일 다음 그래봤자 목만 아픈 거죠. 뭐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자, 삭제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는지 보기. 아까 보면 이 시작할 적에 헤드하고 테일 값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때 비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헤드 값, 테일 값 동일하면 이거는 더 이상 이그 자료가 없는 큐가 빈 거다. 따라서 없는데 뭘 더 꺼내갈 게 없으니까 서비스 해줄 것도 없으니까 종료시켜 준다. 만약에 자료가 한 개라도 있다면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여기 B가 2번에 있다 그러면 헤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인덱스 값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헤드의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시켜 주는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는 헤드 값이 5번으로 돼 있고 제일 끝에 테일 값은 3으로 돼 있다 해죠. 그럼 5번 다음에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 증가시키면 6이 되는데 6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맥스 q 사이즈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값을 그냥 읽어가서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q의 헤드 포인트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q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겼다. 동작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놔서 쓸 때 그걸 갖다가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Q에 해당되는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땐 abstract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해서 추상 데이터 타입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abstract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추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약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이 그 abstract data type 또는 요즘에는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Q에서의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걸 그걸 개선한 게 있어요. 뭐꼭 이거에 대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된 게 있더라고요. DQ라고 읽지는 않고 데크라고 읽고. 뭐의 약자냐면 D는 더블. 그다음에 ended. 자, 이거의 약자예요. 이걸 대문자로 다 쓰질 않고 이렇게 이 DQ, DQ, DQ 이렇게 쓰는데 이런 모습은 Q가 선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원형이 아니라 환형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Q는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입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삽입을 들어오는 부분이 오른쪽 끝 부분이다라고 가정하고 왼쪽 부분에서 서비스돼서 나간다 그랬어요. 나가는 거를 서비스만 한다라고 할 때 그냥 좀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라고 그냥 쓴 거예요. 중간에다가 막 집어넣을 수는 없고 양쪽 끝에서만 다시 일로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삽입도 일로 가능하고 이쪽으로 삭제도 가능하게 만든 이런 양방향의 큐를 이 데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큐라고 하는 거 이거의 이제 그 혼합형이다. 내가 어디다 쓸 건지는 나중에 제 알고리즘을 하면서 아, 난 이런 자료 구조가 필요해. 그럼 거기다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자료 구조 수업하는 동안에는 알고리즘 수업하는 동안에 제가 데크 쓴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끝내겠다.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이제 그 스택과 큐는 다른 구조에 자료 구조에 이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게 사용될 거니까 그때 가서 이 반복할 수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 이거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자료 구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되죠? 추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 너무 우리 책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챕터 몇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그건 빼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리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계층 관계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죠. 또 원소와 원소 또는 자료들 사이에 자료 사이 또는 항목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계층 관계를 표현합니다. 표현한 자료 구조다. 그래서 이 추리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계시고 단군도 이제 1대 2대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한참 내려가서 여기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기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후손을 하나 낳는데 여기 또 단군이야. 그러면 곤란한 거죠. 물론 이제 그뭐
윤회 사상으로 보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모르겠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대, 2대, 3대, 4대에서 이걸 그냥 족보를 보게 되면 시조, 그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가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냐면 후손이 제 그 선조를 다시 자기 자식으로 건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사이클이 이 부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추리구조라고 얘기해요.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추리구조가 아니에요.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다음에 하게 될 그래프에서의 얘기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정의를 하다 해보자 이거죠. 개념을. 추리가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자료가 계층관계고요. 사이클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그럴듯하게 얘기해 보죠. 정리. 이때 유한계에 해당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일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이제 그 족보를 따서 보게 되면 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수를 셀 수는 있죠. 물론 뭐 워낙 많아서 저희가 안 되긴 못 센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셀 수가 있는 거죠. 유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유한계. 유한계. 그 다음은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시조, 단군 이걸 동그라미로 표시하듯이 이거를 여기에 이거를 하나의 노드라고 하자. 노드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추리라고 얘기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뿌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있을 수 있죠. 여기는 A라고 하는 뿌리, 여기는 진달래가 피는 뭐 뿌리, 여기는 개나리가 피는 뿌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나리는 개나리들끼리의 족속의 얘기고, 진달래는 진달래들끼리의 족속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의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의 뿌리가 있다. 라는 특별한 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제거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이런 뿌리 없는 XX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얘기했지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두 번째는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후손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후손이 있고 또 여기에 후손이 있죠. 형제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형제 그다음에 뭐 남동생, 여동생, 뭐 누나, 뭐 형, 뭐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또 하나의 이 일종의 추리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체적인 추리에서 이 작은 추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서브 추리 또는 부분 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라도 가지를 잘라도 나무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노드들을 보게 되면 나머지 노드들은 이걸 갖다가 T1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T의 2라고 하고 이걸 TN이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는 두 개가 됐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지만 뿌리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서브 추리 T1이라고 하는 이 T 서브 1 그다음에 T 서브 2 또는
아래 첨자 이 두 가지 요 사이에 연결관계가 있으면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T1부터 T에는 서브출이죠. 이걸 서브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 전략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적에 쓸 때도 많이 쓰게 되겠죠. 뭐 예를 든다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여기에 가톨릭 대학교, 그다음에 가톨릭 대학교의 인공지능학과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또 그 안에 또 나누시고 그렇게 이제 그 DB를 구축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추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용어들은 다 이제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루트라고 얘기하죠. 뿌리. 이게 이제 후손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 눈은 뭐를 낳고 뭐를 낳고 뭐를 낳고 성경에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동그라미로 쳤는데 이거를 다 뭐라 하냐면 큰 의미의 노드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1세대에서 2세대로 갈 적에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난 거다.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직통의 저희 그 직계손이다라는 자식이다라는 그래서 그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줄로 연결하는데 그걸 갖다가 브랜치라고 해요. 나무 구조니까 추리 구조니까 가지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브랜치라고 또는 그냥 통틀어서 에지라고도 표시하기도 한다. 자, 끝까지 쭉 가다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 여기는 아직까지 더 간다 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후손을 거느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제 여기가 끝이라고 하고 더 이상 끝이 없 후손이 없을 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가 뿌리였으면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잎사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연결이 몇 개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만 하나만 이 부분만 따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만 하나 따서 본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P라고 그러고 여기를 L이라고 그러고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P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냐면 P의 자손, children 또는 child 이건 왼쪽에 있는 자식, 오른쪽에 있는 자손. 그럼 이거 입장에서는 이거는 L과 R의 입장에서는 R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페런트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게만 이제 아시고 이 L과 R 사이에는 뭐라고 했냐면 형제라고 해서 브라더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L과 R은 자매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브라더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경우는 그 자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레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시작되는 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대 손이냐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와 같이 몇 대 손이냐라고 하는 거를 추리 구조에서는 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뿌리가 A라고 하는 데서 세 명의 후손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후손을 낳았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G를 이렇게 낳았다라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하는 모습이었다.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족보로 따지게 되면 시조라고 얘기하죠. 0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레벨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한다.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레벨 0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레벨 1이라고 그러기도 한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그 저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일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 똑같은 확률이죠. 예. 그럼 이거는 이거 돼요. 그래서 0으로 시작하냐 1로 시작하느냐 그 차이.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G나 E나 F는 레벨 2라고 얘기하고 D는 레벨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K씨라고 하자 이거죠. K씨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기네는 가장 이제 족보가 커서 뭐 40대 손이니 뭐 그런 소리들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깊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레벨과 관련해서 깊이라고 하는 말. 이건 좀 알아둬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이 깊이는 이거는 이제 이 하나하나 노드에 따른 깊이가 있고 이 깊이는 추리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리의 깊이. 물론 노드의 깊이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C라고 하는 노드의 깊이는 얼마냐 하면 레벨 1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깊이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추리의 깊이는 이 그 레벨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큰 값이 2라고 한 0부터 시작하면 2가 될 테고 이걸로 시작하게 되면 3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 depth라고 하는 것도 깊이도 이걸로 시작하냐 이걸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통일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또 하나가 디그리라고 하는 말은 써요. 디그리 그러면 이제 그 뭐 온도도 있고 뭐 이렇게지만 여기서는 차수라고 하는 정도. 노드 하나의 디그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라고 하는 거에 디그리는 뭐냐라고 하죠. 그러면 C는 후손을 몇 명을 낳았느냐, 자식을 몇 명을 낳았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 낳았으니까 1. 이거는 둘을 낳았으니까 2. 이거는 셋을 낳았으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노드 단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전체 추리에 대한 거예요. 전체 추리에 대한 걸 얘기한다면 이 그 조금 더 얘기한다면 영어로 쓴다면
degree of tree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degree of C, degree of node C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테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A는 후손을 셋. 이거는 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degree A라고 하는 노드에서 보게 되면 3. B라고 하는 노드에서 보게 되면 2 이렇게 되죠. 그리고 C라고 하는 노드에서 보게 되면 1 이렇게. 이거는 G.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0. 이거 뭐냐면 리프 노드다라고. 후손이 아직 없는 자식이 없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가장 큰 걸 얘기한다. 이거는 이 디그리가 가장 큰 거. 노드들의 디그리가 가장 큰 거. 따라서 여기서는 3이라고 하는 값이겠죠. 자, 그거만 알아둔 상태에서 가 이제 그 C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불편한 점 또는 이제 그좀 제약사항을 둬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추리 어떻게 표현할래? 이런 거는 족보로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긴 하겠죠. 뭐 동그라미 그리고 줄 긋고 하면 족보는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갖다가 컴퓨터에서 디지털 컴퓨터에서 내장한다면 어떻게 자료를 집어넣을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추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같이 차수가 다 이제 어떤 거는 왕년에는 우리나라에 10명만 10명씩 낳기도 했죠. 후손들을, 자식을. 그리고 요즘엔 한 명 날까 말까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되는데 이걸 이런 추리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제일 많이 자식을 낳는다라면 15명까지 낳는다고 진짜 이거죠. 그러면은 최대 15개 해당되는 걸로 가속 다 줄을 그려놔야 되겠죠. 그중에 최근에 같은 경우는 하나만 쓰고 나머지 14개는 안 쓰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차일드의 노드수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모습이 나온다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루트가 있고 거기서 B하고 C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 두 명의 후손을 건드렸다. 그다음에 B는 한 명의 후손을 하나 낳았고 D는 세 명의 후손을 낳았다. 여기는 두 명의 후손을 낳았다고 가정. 그러니까 G, H가 J. 저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에서 표현해 보자. 이거를 뭐를 가지고 나타내냐면 연결 구조체를 한번 해보자. 연결 구조체를 나타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그리 추리를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이거 3. 이게 제일 크죠. 3이다. 따라서 각 노드마다 3개에 해당되는 후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뿌리 노드가 있는데 최대 3개의 후손을까지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노드도 최대 3명의 후손을 가질 수 있었다.
C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뭐냐 하면 포인트를 놔둬요. 하나가 A는 이쪽 B를 후손으로 갖는 포인트. 가운데 거는 C를 후손으로 갖는 포인트. 그다음 오른쪽은 아직 없죠.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널. 세 개 중에 두 개만 후손을 갖고 있다. B에 오니까 D가 하나 후손을 낳는데 이것만 쓰고 이 두 개는 안 쓰게 되겠죠. C에서는 E하고 F라고 하는 노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하나와 F라고 하는 노드에 이거 하나. 이거 안 쓰면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이걸 쓰고 이걸 안 쓸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렸다 이거야. 그 다음에 D는 세 개의 후손을 갖게 되죠. 하나가 G라고 하는 거, H라고 하는 자식,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자식.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거. F는 J라고 하는 후손을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후손이 아직 없으니까 다 넣으리겠죠. 없음. 여기도 없음. 여기도 없음. 여기도 없음. 이렇게. 그래서 각 노드 중에 이와 같이 디그리 업 추리의 디그리 차수에 따라서 이 링크 개수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몇 개, 이거 하나만 쓰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널 포인트 값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 낭비 요소가 갖고 있다. 이는 공간에 낭비 요소를 갖게 된다. 이렇게 하느니 그렇다면 이거를 서브 추리별로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또 이거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한번 보자겠죠. A가 있고 여기 B, C, B라고 하는 세 명의 후손을 거느렸다. 그리고 여기까지 학교의 주인. 이렇게 생긴 거에 따르면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거 왜 그래요라고 서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 그냥 이렇게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 제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작할 때 A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게 시작을 뭐 여기다가 앞에다가 하나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뭐 F라고 하는 걸 쓰든지 어떤 키값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거 한 덩어리, 이런 거 한 덩어리, 이런 거 한 덩어리가 서브 추리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A 다음에 서브 추리들은 T라고 하는 걸로 일단 구분자를 넣는다. 알겠죠? 그래서 구분자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기 구분자는 A의 후손은 B로 시작하는 거와 C로 시작하는 거와 D로 시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이렇게 또 하나 후손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후손이 C로 시작하는 후손이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후손이 있는데 D로 시작하는 후손이 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걸로 시작했을 적에는 후손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일로 오면 시작점에 해당되는 걸로 이 그리고 이 다음에 2하고 F가 있죠. 따라서 다시 여기도 후손 중에 하나가 이렇게 B로 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후손 중에 하나가 F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끝이죠. 이거 설계하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래로 갔으니까 다시 2가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니까 F라고 하는 표시를 나타내면 되겠고 여기도 F라고 하는 표시로 끝내면 되겠죠. 이런 식의 저희가 다 그릴 생각은 없고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F라고 하는 걸로 하나 들어가고 이거 아래 후손을 거느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 이거죠. 굉장히 복잡해지죠. 요거는 이런 태그 값을 하나 둬서 이걸로 서브 추리인지 아니면 그 서브 추리의 루트 부분에 해당되는 서브 추리의 가장 높은 시저 부분인지에 대한 걸 구분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이렇게 하게 되면 낭비 요소. 이것도 물론 낭비 요소가 되죠. 뭐 태그도 집어넣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추리 표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두 가지가 다 불편함이 있어요. 불편하다 했죠. 그럼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불편하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법 만드는 건 뭐 하는지 여기 하냐면 처벌하려고 벌 만드는 거죠. 누구 괴롭히기도 하지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손을 최대 2개까지만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추리의 모습을 조금 좀 제약을 두자. 그래서 이걸 갖다 무슨 추리? 바이너리 추리라고 그래요. 이걸 미진 추리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제약을 둬서 후손 많이 낳지 마 이거죠. 2명까지만 낳아. 이런 식의 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생기게 되면 최대 2개까지 하는 경우, 조금 더 늘려면 3개까지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2개까지만 자식을 가지고 나누는 바이너리 추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다 지금 신경 쓰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요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바이너리 추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